안녕하십니까. 법규 파트 문제풀이를 맡은 백영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문제풀이 과정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늘려서 해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게 전략 과목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법규 파트 과목이 사실 공부만 하면 어려운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강좌를 늘리면 루스해지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 강좌 들으시면서 문제풀이와 정리를 함께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따로 막 시간을 찾아서 공부하지 않는 과목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약간 전보다는 시간을 좀 늘렸으니까, 이 강좌 들으시면서 문제풀이를 많이 해 보셔야 합격에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거는 뭐 불문가지니까 그거는 뭐 추가로 더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텐데, 하여간 이 문제풀이 핵심 요약 강좌를 들으시면서 잘 정리하시고, 또 공부할 과목이 워낙 많잖아요. 투자자산 운용사 이쪽 자격증이. 그래서 법규 파트는 시험 보기 직전에 뭐 외워야 될 거 요거까지만 딱 정리를 마지막에 딱 하셔서 시험 보러 가시면 높은 점수를 맞으실 수 있도록 이쪽 파트는 제가 준비를 해 드릴 테니까 잘 쫓아와 주시면 고득점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를 보기 전에 핵심 포인트 있잖아요. 교재. 그걸 먼저 살펴보고 문제를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핵심 포인트 보시면요. 양가로 1번에 도덕적 딜레마와 윤리 기준 이런 거 있는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가로 2번에 법과 윤리. 자, 법은 최소한의 윤리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범위가 어떤 게 더 넓다는 거죠? 그렇죠. 윤리가 더 넓은 개념이고요. 법이라는 것은 꼭 지켜야 될 것. 더 좁은 범위에 있겠죠. 그래서 윤리라는 것은 있어야 할 법이다. 동기를 중시하는 거고요. 자, 법은 있는 그대로의 법. 성문법이라고 그러죠? 있는 그대로의 법. 자, 이 둘을 비교하는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양가로 3번. 이 부분은 시험에서 요즘 좀 잘 나오는 파트니까 체크를 해주세요. 자, 기업윤리와 직무윤리가 있습니다. 기본서 풀이할 때도 꼭 강조드려서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 기업윤리라는 게 구성원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직무윤리는 좀 개개인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것이다, 미시다라고 할 때 직무윤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좀 미시적인 거고, 기업윤리는 좀 거시적인 것이다. 이 둘을 좀 잘 구별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업윤리는 윤리강령, 직무윤리는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 두 가지 흐름을 이렇게 섞어서 바꿔서 집어넣게 되면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 체크해 보시오. 체크 꼭 하셔야 되죠.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기업윤리에 대한 그리고 직무윤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적절치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법규 파트 시험 보러 갔을 때 아마 1번 문제로 나올 확률이 좀 높은 거죠. 보시면 기업윤리는 조직원 모두에게 어떻습니까? 좋은 말이죠? 딱 맞는 거죠. 기업윤리는 조직원 모두에게 요구되는. 자, 2번 지문 직무윤리는 추상적인 선언에 그칠 수 있는 윤리 개념을 실질적 의미를 갖도록 한다. 뭐 괜찮은 말이네요. 3번 지문 보시면요. 기업윤리가 거시적인 개념이라면 직무윤리는 미시적인. 그렇죠. 기업윤리가 거시적이라면 직무윤리는 미시적인 개념이라고 합시다. 이거 정리 잘 해놓으셔야 되죠. 자, 그리고 이어서 4번 질문을 보시면요. 직무윤리는 윤리강령, 기업윤리는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나온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기업윤리는 어떻습니까? 윤리강령이고 직무윤리는 개개인에게 들어가는 거죠. 미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임직원 개개인의 행동강령으로 그 형태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럼 4번이 거꾸로 설명하시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죠. 핵심 포인트 먼저 보실게요. 자, 양가로 1번을 보시면 윤리 경쟁력의 시대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읽어보시면 어려울 건 없는데요. 동그라미 4번에 한번 보시면 신종자본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신용이라는 게 새로이 무형의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즉 윤리 경쟁력 자체가 하나의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형의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사회적 비용의 감소라는 표현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고객 입장에서 거래해야 될 금융기관을 선택을 할 때 아무래도 사회적인 윤리적
그 도덕성이 높은 기업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회적 비용을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반대로 이제는 마찰 비용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6번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양가로 2번에 보시면 금융투자업에서의 직무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직무윤리를, 어느 산업이나 직무윤리를 중요시하죠. 그렇지만 금융업에서 왜 더 직무윤리가 더 중요하느냐? 교과서에는 그렇게는 표현이 안 됐지만 쉽게 말하면 돈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산업의 고유 속성이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이해상충이라는 표현을 쓰죠. 고객에게는 손해가 되고 그 기업이나 임직원에게는 유리한 상황들, 이런 거를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 확률이 높을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산업의 고유 속성이다. 쉽게 말하면 돈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상품의 특성이 투자성이 있다. 법에서 말하는 투자성이 뭐였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었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워낙 상품이 많아지니까 고객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졌다. 자, 동그라미 4번에 안전장치라는 표현이 있죠. 금융투자업 종사자입니다. 금융투자업자를, 이게 아니에요. 금융투자업 종사자를 보호한다. 정해진 판매 규칙, 판매 원칙들을 잘 지키게 되면 어떻습니까? 혹시나 나중에 상품이, 투자한 상품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금융투자업 종사자를 보호한다. 자, 문제로 가볼게요. 2번 문제 보시면요.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지문 보시면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되지 않지만, 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고객 명단이 유출된다거나 이러면 엄청난 그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도의 직무윤리가 요구된다. 이 문장은 참 좋은데 앞에 뭐가 들렸죠?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진 않지만,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우리 생각에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게 마치 손해보는 느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기업이라는 게 영속적으로 존재를 해야 그 다음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비도덕적인 기업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윤리를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득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 틀린 표현이 되는 거고요. 2번 질문, 새로운 무형의 자본이다. 좋습니다. 금융투자업 종사자를 보호한다. 맞는 말이죠. 금융투자업자를 보호하는, 유치하긴 한데 그렇게 해갖고 틀린 문장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요즘은 좀 안 나오긴 하지만, 자, 법규와는 달리 직무윤리는 자율성이라는 장점이 있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직무윤리 적용 대상에 관한 문제죠. 자, 우리가 이제 직무윤리를 기본적으로 적용을 할 때 어떻게 보수적으로 판단하라고 그랬죠. 최대한 그 보수적으로 넓게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되죠. 핵심 포인트 한번 보실게요. 사상적 배경은 요즘 출제가 좀 적게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양가를 한번 해보시면 적용 대상이 있죠. 이 적용 대상에서 동그라미 1번 직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계약 유무, 보수 유무 등 뭐 고용 여부. 저는 뭐 계약직인데요. 저는 보수가 굉장히 적은 사람인데요. 이런 게 중요치 않다는 거죠. 모두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그렇죠. 계약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거죠. 고객과 계약이 없는 사람인데요. 아니, 그거랑 관계없이 직무율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넓게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4번 보실까요? 자, 자율규제 성격을 가진 직무윤리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행정제재 위반했을 경우 민사배상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돈 문제라는 거죠. 형사책임 등의 타율적 규제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행정제재 민사배상은 되는데 형사책임까지 묻지는 않는다. 직무율 가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죠. 제가 어떤 예를 드렸냐면 가령 주식형 펀드인데 이거를 마치 확정금리 상품인 것처럼 고객에게 설명을 했어요. 이건 속이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준사기에 해당해서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결국은 양가로 5번. 핵심은 뭡니까? 고객 이익, 고객 입장에서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고요. 자, 이런 부분은 바로 위에 보시면 잠재적 고객이라는 표현이 있죠.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잠재적 고객이라는 게 뭐죠? 거래가 없는 고객이죠. 자, 그래서 3번 문제를 한번 보죠. 직무윤리 적용 대상입니다.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요? 보시면 자격증이 없으면 제외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업무, 그 직을 일을 하고 있으면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거래가 없는 잠재적 고객, 잠재적 고객이 거래가 없는 고객이죠. 거래가 없는 고객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직무윤리를 준수해야 된다. 딱 좋은 말이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매매와 관계없을 때는 제외된다? 자, 우리가 이제 매매 관련 부서가 아닌 후선 부서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모두에게 적용이 돼야 될 거고요. 형사 책임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직무윤리 위반이라 하더라도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직무윤리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 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가를 1번에 보시면 2대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죠. 과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하나만 나왔었는데 이를 민법에서 뭐라 부른다고 했죠? 신의칙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자, 지금은 두 가지 기본 원칙이 돼 있어요. 고객 우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이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2대 기본 원칙 무엇이냐? 고객 우선, 신의성실. 자, 양가로 3번 보시겠습니다. 신의칙이라는 것은 뭐냐? 동그라미 1번. 직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민법에 들어와 있죠? 신의칙은 법적 의무로 승화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윤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상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판매하고 판매한 이후에 사후 관리하는 단계까지 모두 적용이 된다. 모든 단계에서 적용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이런 직무윤리가 어떻게 법제화되어 있나? 두 가지로 나와 있죠. 이해상충 방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금소법이라고 그러죠. 금소법이라고 새로 시행이 됐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금소법 시행 이전에도 고객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체계적이고 법제화되어 있는 거죠. 금소법, 금융소비자 보호무. 좋습니다. 문제로 들어갈게요. 금융투자업 종사자가 지켜야 할 직무윤리 기본 원칙입니다. 적절치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지문. 윤리적 의무면서 법적 의무다. 딱 좋은 말이죠. 강행 법규에 대한 위반이 된다. 왜 그런다고 그랬죠? 민법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니까. 3번 지문. 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있죠? 고객 우선, 신의칙 두 가지가 맞겠고요. 자, 4번 지문. 법적 의무로 승화된 경우로서 현재는 이해상충 방지만 실시되고 있나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거죠. 4번이 틀렸네요. 이해상충에다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것들. 이것들이 두 개가 법적 의무, 즉 법적 조문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5번째.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거. 자, 핵심 포인트 보실게요. 양가를 3번에 보시면 자본시장법에서는 이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화라는 표현은 무슨 말일까요? 꼭 해야 된다는 뜻이죠. 꼭 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 2, 3번 순서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알려야 되죠. 고객에게 노티스를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다음에 거래를 합니다. 자, 3번 지문이 시험에 잘 나오죠? 만약에 말이죠.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출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 금지라는 것.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어떻게 나오죠? 낮출 수 없는 경우 이 부분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거래하였습니다. 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양가로 4번에 정보교류 차단, 차이니즈 월, 영어 표현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에 보시면 자기거래 금지 뒤에 또 나옵니다. 네, 고객과 직접 거래해서는 아니 되고 다만 고객이 동의하고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양가로 7번 고객 이익,
자, 순서가 나오죠. 제일 중요한 건 고객 이익, 그 다음은 회사, 그 다음에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객끼리는 어떻습니까? 동등하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건데요. 이것도 문제가 여러 번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문제로 가볼까요?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건데요.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지문 보시면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 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정확히 알리고 거래할 수 있다. 여기서 틀렸죠. 거래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낮출 수 없으면 거래에서는 아니 된다. 일단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과당 매매. 우리가 이제 과당 매매라는 것은 지나치게 매매가 잦은 것인데, 그러니까 금융투자업에서 이해상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로서 과당 매매를 들고 있죠.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HTS는 워낙 거래를 또 많이 하기도 하니까 어쨌든 과당 매매가 이해상충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투자업에서. 자, 그런데 이를 과당 매매라고 판단을 할 때 수수료의 총액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시장이 급변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매매가 좀 많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맞는 표현인 거죠. 일단 1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 지문 보시면요. 고객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외가 있다는 거죠. 직접 거래에서는 아니 된다. 딱 좋은 표현입니다. 4번 지문. 일회적이든 계속적이든 모두 적용이 돼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정답은 아까 1번이 정답이었고요. 다음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CCO에 관한 문제네요. 자,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주의 의무가 나오죠. 주의 의무라는 게 뭐죠? 고객의 업무 처리를 할 때 주의, 케어를 잘 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때 그 주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일반인이 아니라 어떤, 그렇죠,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평균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지. 일반인이 아니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해당 전문가 집단의 평균 수준을 요구하게 된다. 자, 그리고 뭐 동그라미 3번 뭐 유상이냐 무상이냐, 그렇죠, 대가가 없다고 그래서 적당히 하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나오죠.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죠?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고요. 분산해서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거죠. 목표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위험을 줄이는 거고, 이 위험을 줄인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거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노벨 경제학상도 받으신 거고. 자, 이런 이론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했다. 이건 뭐다?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거죠. 합리적이라는 거지. 고객이 가져오신, 맡긴, 그러니까 운용하기 위해서 예탁된 자산을 전부 한 종목에 몰빵을 했다. 이건 옳지 않다는 거죠. 고객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여러 종목으로 쪼개서 투자를 하지? 합리적이라는 거죠. 자, 양가는 2번에 보시면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 통제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내부 통제 업무로 보고 있다라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교재가 새로 바뀌면서 들어온 내용이니까 이 1번 지문은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자, 그래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부 통제 체계 안에 집어넣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부 통제 안에 집어넣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이사회.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영은 이사회가 책임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기본 방침 수립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동그라미 3번의 대표이사는 뭡니까?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 자, 동그라미 4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대표이사를 의장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자,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기관. 이게 대표이사 직속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이때 그 해당 총괄 책임자가 바로 동그라미 6번의 CCO가 되는 거죠. Chief Customer Officer, CCO. 자, 이분은 이제 기억번에 보시면 대표이사 직속의 독립적 지위,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총괄하는 업무를 실행하는 거죠. 민원 접수라든가 처리 이런 것까지 같이 하는 거죠. 자, 문제는 CCO로 문제를 내봤는데요. 총괄 책임자에 대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질문 보시면요. CCO는 금융소비자 보호 표준 내부 통제 기준의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기관의 장에 해당한다. 좋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들도 이제 그전보다는 좀 기존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경향인 것 같아요. 2번 질문 보시면요. CCO는 위험관리 기준을 제정한다? 위험관리 기준을 제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상품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함께 참여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위험관리 기준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니죠. CCO가 할 일은 아니죠. 이쪽 파트에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민원 접수 처리 등등을 관리 감독합니다. 대표이사 직속입니다. 예,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Know your customer 룰이죠. 과거에 참 시험에 잘 나왔던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자, 핵심 포인트 보실게요.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할 때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S라는 게 아니라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단계, 그 다음에 판매한 다음에 또 관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관리 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끝에쯤, 양가로 1번의 끝에쯤 보시면 사전협의라,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 때부터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을지 체크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여기도 문제를 보시면 금융소비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금융소비자법에서 볼 때는 소비자인 거고요. 자본시장법에서 볼 때는 이게 투자자입니다. 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투자자라는 표현이 나와도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거. 왜냐면 이게 이제 법에서 보는 관점인 거고, 용어가 틀려서 그렇지 결국은 고객이에요, 고객. 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읽어보실 때 금융소비자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투자자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 결국은 같은 것이다. 법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용어가 살짝 틀린 거니까 혹시 우리가 이제 금융소비자법이 들어오면서 용어들이 있는 게 살짝 섞여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이제 상품 판매 이전 단계입니다. 상품 판매 이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상품에 대해서 교육을 충분히 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해야 되겠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펀드다 그러면 펀드란 무엇인가 요것만 교육을 해서 됐다면 지금은 개별 상품 하나하나 다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이제 판매 단계입니다. 판매 단계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적합성, 적정성. 자,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는 항상 시험에 나왔었죠. 적합성이라는 게 뭐였죠? 적합한가를 따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의 투자 목적에 이 금융상품이 부합을 하느냐, 합치하느냐, 바로 이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보시면 일반 금융소비자, 왜냐하면 전문 금융소비자, 전문 투자자에게는 해당이 없으니까요. 일반 금융소비자의 투자 목적 등등에 맞는지 체크하시오라고 돼 있고요. 이를 실행하는데 Know your customer rule, 즉 당신의 고객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상품을 매칭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순서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먼저 권유를 원하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일반인지 전문 투자자인지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 보시면 이제 고객의 정보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당신의 성향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파악을 하고 알려드려야 되겠죠. 자, 끝에 보시면 예금성 상품은 제외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적금을 하겠다고 하면 사실 어려울 게 없잖아요. 한 달에 얼마 모으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모으면 되는 거지. 이 자체가 적합성하고 크게 걱정이 없고, 만약에 정기예금을 하셨는데 중간에 돈이 필요해요. 그럼 해지하면 되잖아요. 해지해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요. 즉 예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적합성 의무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 동그라미 3번에 이제 적정성이 나옵니다. 적정성의 키워드가 뭐냐면 고객이 스스로 고르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유를 해서 상품을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고객이 오셔갖고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라는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결국은 고객이 스스로 하러 오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정성, 정당한지 체크하겠다는 거야. 과거에는 이게 시험이 이제 왜 더 잘 나오냐면 이게 파생 상품 등에만 적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생기면서 이게 굉장히 확대가 됐어요. 당연히 파생 상품 포함해서 대출 상품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정당한지까지 체크를 하시오라고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시험에 나오는 성향이 이제 바뀌어질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파생 상품만 해당했으니까 그 부분을 자주 물어봤다면 이제는 이제 넓게 적용이 되니까 뭐 투자성, 대출성 상품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과거보다 확대 적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Know your customer rule. 실행 순서가 맞는 걸로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그렇죠. 투자 권유를 원하는지 체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일반인지 전문인지. 이게 뭐 일반 투자자, 전문 투자자 사실은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미음, 기역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서만 정확히 알면 뭐 어려운 거 없죠. 나머지는 뭐 보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미음, 기역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목적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서 내용을 알려드리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는요. 설명 의무에 관한 문제네요. 설명 의무에 관한 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핵심 포인트 보시면요. 양가로 1번 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금융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된다. 이걸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죠. 중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하면 그 내용이 투자를 결정할 때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금 계좌를 개설하러 가잖아요. 은행에. 그런데 자, 예금 계좌를 개설하러 가는데 자, 이리 와보세요. CD기는 이렇게 이용하는 거래요. 이런 거는 안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거는 설명 안 해도 되는 부수적인 거니까. 다만 이 상품의 예금은 이자가 어떻게 되고 중간에 해지를 할 때는 중도 해지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고객이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된다. 이게 설명 의무 핵심이 되겠고요. 양갈 2번에 주요 내용 이런 내용이 있죠. 동그라미 1번. 자, 이게 주요 내용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지문이 어디서 나와도 다 여러 번 나왔던 지문들이니까 중요하고요.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적용한다. 즉 무슨 말이에요? 전문 금융 소비자, 전문 투자자에게는 본인들이 더 잘 아니까 굳이 설명할 의무는 없다라는 거. 물론 원하면 설명해 줘야 되죠. 자, 동그라미 2번 지문 보시면요. 설명 내용을 이해했으면 서명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한다. 서명으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동그라미 3번 잘못 설명했을 때는 배상 책임이 있고요. 동그라미 4번 고객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그래서 펀드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이야. 그러면 좀 펀드를 간략히 설명할 수도 있을 거고요. 처음 해보시는 분이야. 그러면 어때요?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자, 동그라미 5번, 6번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7번 보세요. 만약에 고객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그 설명 못 들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burden of proof,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사업자에 있다. 즉 무슨 말이에요? 금융기관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들었음, 읽었음, 받았음, 수령함 엄청 사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펀드 같은 거 하나 가입하러 가보셔도 뭐 이렇게 사인도 많이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바로 이런 절차들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설명 의무 틀린 것은 1번 지문 달리할 수 있다. 설명을 맞습니다. 고객이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해했음을 서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받습니다. 좋은 지문이고요. 3번 지문 설명 의무를 안 했을 경우에는 배상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자, 설명 의무는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전문 금융 소비자, 즉 전문 투자자에게는 없는 거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9번 문제는 합리적 설명, 표시에 관한 거네요. 핵심 포인트 보실까요?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고요. 이 안가를 1번에 보시면 합리적 근거, 적정 그 표시 의무라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의 가격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 이론이 DCF라고 그러잖아요. 디스카운트 오브 캐시플로우. 즉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지금까지 상황은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될까에 관한 것은 뭐에 달려 있다? 앞으로의 캐시플로우에 달려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관점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그러면 이 회사가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까? 이익이 늘어날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측의 영역이 들어가야 된다. 이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근거들이 있어야 되고요. 단순히 잘 될 거예요. 10%는 나지 않겠어요. 이런 식의 권유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팩트와 opinion,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지. 팩트. 팩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이미 발표된 재무제표의 내용, 이런 게 팩트가 되겠고요. opinion, 의견이라는 건 뭐예요? 뭐 내년 매출 추정치, 뭐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opinion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될 거예요? 라는 것. 구별해서 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보장에 관한 표현이 금지되어 있다. 자, 그래서 기억번에 보시면 강행 규정이라는 표현이 있죠. 즉 무슨 말이냐? 니은번에 보시면 사전이건 사후건 이익이건 손실이건 보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실 내면 책임질게. 이익이 10%는 무조건 납니다. 이익이 10% 안 나면 책임을 질게요. 뭐 이런 식의. 사전에 하건 사후에 하건 모두 안 된다는 거예요.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죠. 가끔 요즘은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증권사에 있을 때 보면 이제 손실이 많이 나 그러면 열받아 갖고 고객 항의가 심하면 책임질게라고 각서 쓰는 경우들이 정말 가끔 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 각서 쓰는 행위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 효력은 없는데 각서를 쓰는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이 강행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직원은 다치는 거예요. 자, 다만 디귿번 보시면요. 이게 애매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정식으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절차를 거치고 손실배상을 할 수도 있다. 자, 이런 경우에 사적 화해수단. 두 번째 점을 보시면 회사의 위법행위.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재판상의 화해나 분쟁 조정을 마친 경우. 자,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를 하고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배상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를 볼게요. 합리적 근거 제공 및 적정한 표시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야 된다. 딱 좋은 말이고요. 자, 권유를 했어요. 손실 부담을 약속을 했네. 이건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 고객이 상품을 가입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거죠. 2번이 틀렸네. 자, 3번님 보시면 문서든 구두, 이메일 모두 불문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표시를. 자, 모두 정확하게. 딱 좋은 말이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요청하지 않은, 요즘 이것도 참 시험에 잘 나오던데. 자, 핵심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자, 원래는 요청하지 않으면 권유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상품이 나왔어요. 펀드가. 그런데 이거를 고객에게 우리가 세일즈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화를 할 수 없다. 방문하거나 알릴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신상품을 팔 방법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으면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권유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외를 통해서 어때요? 문제가 없는 경우, 고객 보호에 이런 경우는 다 열려 있는 거죠. 자, 이때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증권과 장내 파생 상품이에요.
이럴 때는 금지하지 않는다. 자, 이게 시험에 어떻게 잘 나오죠? 이 장내 파생을 뭐로 바꿔요? 장외 파생으로 바꾸게 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잘 나오니까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동그라미에서 한번 고객한테 한번 권유를 했는데 고객이 됐어,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해도 또 권유할 수 있느냐? 재권유. 원래는 안 되지. 그렇지만 기읍번 한 달이 지나거나 니은번 종류가 다를 때 이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요즘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로 들어갈게요. 요청하지 않은 권유, 금지, 이게 원칙이죠. 자, 틀리게 표현된 건 무엇인가요? 자,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없으면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권유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원칙으로는 이게 맞는 문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지문,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을 때 증권과 장외 파생, 여기서 틀렸네. 그렇죠. 장내 파생해야 되죠. 네, 시험이 잘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장외 파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주의 깊게 문장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장외 파생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그 위험성이 좀 커진다고 보는 거예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사고가 좀 날 수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장외 파생 상품의 경우에는 금지하고 있다. 그렇죠. 고객이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권유를 했는데 거부하는 경우 이를 계속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 혹은 한 달이 지나서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시험에 요즘 잘 나오는 문장이었으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상품 판매 단계에 관한 문제네요. 금융소비자보호. 요즘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새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장을 거쳐서 조금 더 양도 늘리기도 했고, 요즘 이런 쪽의 문제가 잘 나오니까 조금 더 주의 있게 봐주셔야 돼요. 자, 핵심 포인트 보시면요. 상품 판매 이후 단계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양가로 3번. 공정성 유지 의무라는 게 있고, 동그라미 1번. 고객을 공평하게 취급해야 되는데, 이때 공평이라는 게 무조건 똑같다라는 건 아니죠. 공정하면 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이런 거죠. 뭐 전화로 주문하는 고객과 HTS로 주문하는 고객은 수수료가 좀 HTS가 좀 더 저렴하죠. 이건 고객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정하면 된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양가에서 한번 해보시면 관련 제도들이 있어요. 조금 내용이 바뀌어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해피콜이 나오죠. 꼭 해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영업일 유치하긴 하는데 이게 7일 하면 틀린 거예요. 7영업일 이내에 제3자가 그 부분 제대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위법계약 해지권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안날로부터 1년 이내 할 수 있고요. 고객인 것처럼 해가지고 체크하는 게 있죠. 미스터리 쇼핑. 자, 그 다음에 소송 중지, 소액일 때는 분쟁 조정, 이탈 금지. 이건 금소법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계가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보시면 미스터리 쇼핑이나 해피콜, 위법계약 해지권은 일단 상품이 판매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고객 바로 알기는 뭡니까? 판매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고객의 성향이 어떻게 되지라고 판매하는 단계에서 체크해야 될 거 있죠. 자, 다음 12번이네요. 본인에 대한 윤리 파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보시면요. 양가로 1번 법규 준수,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법에 대한 무지는 변명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법을 잘 몰랐어요. 상관없다는 거죠. 지켜야 됩니다. 내가 몰랐고 알았고는 중요치 않고요.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읽어보시면 되고 양가로 5번에 보시면 금품 수수 금지가 있는데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파트가 뭡니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사용 범위가 공연, 운동, 관람 등과 같이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촉진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좀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하시고요. 양가로 6번에 보시면 수수료 및 성과보수 제한이 있죠. 동그라미 1번 조사 분석 자료, 즉
애널리스트를 말하는 거죠. 애널리스트는 정보를 굉장히 깊숙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짝짝꿍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금융 질서를,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조사 분석 자료랑 예를 들어서 기업금융, 인베스트먼트 뱅킹 하는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해갖고 일을 해서 뭐 성과보수 이런 걸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이번에 M&A가 있는데 리포트를 좀 잘 써주면 수수료가 많이 나오니까 요거를 좀 이렇게 성과보수로 쉐어할게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자, 문제를 보실까요? 자, 그래서 부당한 재상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문화상품권. 요거. 그렇죠. 요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요 부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오락활동 비용. 자, 보시면 백화점 상품권. 금전을 제공. 다 안 된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윤리 되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윤리는 월급만 많이 주면 잘 지킬 것 같은데, 네. 핵심 포인트 한번 보실까요? 1번에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상호 존중이죠? 네. 동그라미 2번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희롱 방지는 상호 존중에 포함되는데 그 넓은 의미의 품위 유지에도 해당합니다. 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그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A4지를 가져가는 사람 봤는데 제가 생수까지 떠가는 사람도 봤는데 어쨌든 회사 재산을 함부로 가져가서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객 관계와 같은 유무형,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업의 기회 같은 것도 회사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회사를 옮기면서 고객들한테, 모시던 고객들한테 편지를 쫙 보낸다. 제가 B회사로 옮겼으니까 거래를 B회사로 옮겨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바로 여기 위반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몰래 전해야 되겠지. 자,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사용자 책임이죠. 사용자, 그러니까 일을 시킨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고, 특히나 금융업은 굉장히 높게 묻습니다. 이 사용자 책임을 민법에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관리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거죠. 자, 양가로 4번에 보시면 정보관리라고 있고, 동그라미 1번 비밀 정보인지 헷갈린다. 그럼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일단 비밀 정보로 보고 일 처리해야 될 거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시험을 보실 때 우리가 준법감신의 승인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일단 사전이냐 사후냐? 사전 승인. 별도의 말이 없을 때는 준법감신의 승인. 그렇죠? 뭐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일단 무조건 사전 승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무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을 사전 승인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텐데 일단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준법감신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필요한 최소한, 이거를 충분한 이렇게 하면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딱 필요한 것만 가져다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 넓은 정보,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가져다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그 범위까지만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자, 양가로 5번에 보시면요. 대외 활동이라고 있죠? 대외 활동에 보시면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게 동그라미 3번 질문 보시면요.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커뮤니티죠. 블로그라는 인터넷 카페. 이것도 어떻게 된다? 대외 활동에 포함된다는 거. 즉 SNS 활동도 대외 활동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거. 요게 최근에 시험에 나온 문장이에요. 최근 기출됐으니까 체크를 해주시죠. 요즘 워낙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체크를 해주시고,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에 대한 윤리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보시면 신인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때 고용관계, 보수, 계약기간이 길고 짧은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죠.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되죠. 대외활동을 할 때는 회사의 공식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사견입니다 라는 거, 그렇죠? 이거를 밝혀야 된다. 특히 이제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필요하겠고요. 자, 임직원과 고객 간의 이메일은 회사에서 보내는 경우에만, 아니 이 메일을 집에서 보내건 회사에서 보내는 건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건 메일에
내용 등등 이런 것들이 표준 내부 통제 기준 적용을 다 받아야 되겠죠. 집에서 보냈기 때문에 안 받는다. 휴가 기간 동안에 제가 어디 휴양지에서 고객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드렸다. 이건 중요치 않은 거죠. 모두 적용을 받아야 되겠죠. 디귿이 틀렸네요. 회사의 재산은 넓은 개념입니다. 자, 이런 고객 관계와 같은 실질적인 어떤 재산뿐만 아니라 고객 관계와 같은 영업 기회, 이런 무형이라 할지라도 회사 재산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자, 디귿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다 맞는 문장이네요. 자, 디귿이 아닌 것만 빼면 되겠죠?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직무윤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